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너무 틀에 얽매인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루쯤은 나도 몰라 이렇게 하고 싶은 날도 있는데요. 어떡하지? 이렇게 묻는데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나도 몰라 하고 벌떡 일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게 또 사람 심리죠. 반대로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해주면요. 어긋나고 싶은 게 또 사람 심리입니다. 하지만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 행복한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행복할 오늘, 행복한 오늘 6월의 첫 주 뉴스를 기반으로 모아온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해마다 계획을 세울 때 올해부터는 운동해야지.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그 다음 달을 맞이할 때 이번 달에는 꼭 운동해야지. 또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할 때 이번 주에는 좀 운동 좀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지 않나요? 이 운동이 늦었다고 할 때 정말로 빠른가? 6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 가장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일까? 오늘 올라온 기사 중에서 자주 움직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103세의 남성이 있는데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이 노인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음식 만들기는 물론이고 가사 역시 다 그의 몫이었죠. 가끔 자녀들이 안부를 물으면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 건강이나 잘 챙겨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막내딸이 70세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요즘에는 노인이 노인을 봉양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103세의 이분은요, 거실과 방에서 실내에서 걷는 활동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해야 한다. 헬스클럽이나 조깅만이 운동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중요한 운동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3세 노인은 날씨가 나빠서 외출을 못하게 되면 집에서 주로 운동을 했는데요.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주로 몸을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또 노인이 넘어지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을 강조했는데요. 이 노인을 보면은 60세는 젊은이다, 한창 나이다. 운동을 시작해도 늦은 나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 몸을 자주 움직였다면 그것이 바로 운동이다 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면역 기능 강화, 또 체내 염증 감소를 통해서 심장 뇌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운동은 식도암, 간암, 폐암, 신장암, 위암, 자궁암, 골수성 백혈병, 골수종, 대장암, 두경부암, 방광염과 유방암 같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몸을 자주 움직이게 되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대장의 배변 기능을 좋게 하고요.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이 장 속에 있는 시간을 줄여서 대방암 예방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운동은 또 폐경 후의 여성 유방 조직에 에스트로겐이 미치는 영향을 다소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유방암 예방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묻는 거죠. 오늘도 30분 이상은 걸었나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이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 신체 활동인데 에너지가 몸속 안에 남아있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꼭 운동뿐 아니라 여가, 가사, 이동도 이 신체 활동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WHO는 중간 강도, 이 중간 강도의 움직임을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걷거나 근력을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헬스클럽에서 1시간 운동했다고 잠잘 때까지 누워 있다 보면 또 운동 효과가 떨어지니까 귀찮더라도 소파에서 1시간 앉아 있었다면 잠시 또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더 좋은 효과를 내겠습니다.
주변에 90세, 96세 이런 노인분들을 보면 부지런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거동이 가능하다면 동네 산책을 나가고 몸을 자주 움직이시고요. 또 손가락을 움직여서 일기를 쓰는 거, 이런 것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이 메모를 통해서도 이 뇌 건강을 또 깨우는 거죠. 편하다고 늘 앉아있고 누워있고 그러면 근력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체력은 일상생활에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런 체력조차 없다면 삶의 질이 정말 뚝 떨어집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 이런 사소한 실천들, 거창한 계획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움직임 먼저 실천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광고 카피 중에서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저녁 때가 되면 그냥 좀 눕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살짝 잠이 오면 이거 일어나서 화장을 지우는 게 이익일까? 아니면 지금 막 잠이 오는데 그냥 자는 게 내 건강에 좋을까? 물론 이제 일어나서 세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자고 싶은 마음에 아니야, 지금 일어나는 것보다 이 상태로 잠드는 게 그래도 건강엔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 깜빡 잊고 화장을 안 지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화장을 안 지우고 잔 그런 날들이 있죠.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잤다면 다음 날이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야 할지, 이런 내용이 이 건강신문에 나온 거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깜빡 화장을 안 지우고 잤다면 다음 날 이것을 해라. 퇴근하고 난 후에 침대에 누워 있다가 화장을 지우지 못한 채 잠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화장을 깨끗이 지우지 않으면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화장을 안 지우고 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요. 화장을 안 지우고 자면 피부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피부 잡티. 이 잡티를 커버하는 파운데이션을 지우지 않고 자면 파운데이션이 모공을 막게 되고요. 또 파운데이션 성분이 오랜 시간 동안 모공을 막고 있으면 모낭 속 산소가 부족해져서 여드름이 생기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부 표면이 건조해져서 피지가 더 많이 분비돼서 모공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또 색조 화장품을 지우지 않으면 해당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진한 아이섀도우나 이 마스카라를 이용하면 진한 색소 성분과 밀착력을 높이는 이 첨가물이 피부에 닿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제일 얇은 피부가 눈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을 바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노출시키게 되면 그 색소가 피부에 침착된다고 합니다. 특히 눈꺼풀 주변 화장을 깨끗이 닦지 않고 자면 충혈이 될 수도 있고요. 다래끼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은 립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립 메이크업을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입술 주위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립 메이크업 제품 성분에는 대부분 이 오일이랑 왁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두 성분은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제품 개봉 후 수개월 내에 다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더 오래 쓰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제품을 입술에 바르고 또 지우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 피부에 더 많은 자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마스크팩이나 토너 패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화장을 한 지 12시간 이내에는 꼭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자는 게 좋은데요. 특히 마스카라, 글레이터 같은 경우 점막에 그린 이렇게 아이라인 등은 완벽하게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클렌징 전용 제품을 이용해서 꼼꼼히 지워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화장한 채로 잠들었다면 다음날 피부 수분 보충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잤을 때 가장 큰 피부의 변화는 피부 수분 감소로 인한 건조증입니다. 그래서 아침 세안 후에 보습 성분을 포함한 이 마스크팩이나 토너 패드를 피부에
올려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피부에 흡수시켜 주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화학 성분이 오랫동안 노출돼서 피부가 민감해진 상태라면 다음날 화장은 좀 피하고 좀 최소화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화장도 깨끗하게 지워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특히 립 제품 같은 경우는 바깥에 노출이 되잖아요. 우리가 립스틱을 하면은 바깥의 표면에 입술을 대고 쓰기 때문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용량 되도록이면 빨리 사용하시고요. 변질되었다면 바로 교체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화장뿐 아니라 요즘에는 선크림을 많이 바르기 때문에요. 선크림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누 세안만으로는 다 지웠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모공을 또 맞게 되잖아요. 선크림도 오일 성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해서 닦아주어야 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식습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나는 정말 제대로 먹고 있을까? 40세가 넘게 되면은 꼭 살펴봐야 될 식습관이 있는데요. 나이가 되면서 이 과식을 했더니 속이 너무 부대껴서 혼났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요. 애들이 주문한 배달 음식 밤에 먹었더니 아침에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았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0세만 넘어도 몸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죠. 특히나 이 갱년기 절정인 5, 6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소화액과 근육이 줄고 또 피가 점점 탁해지는 연령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먹던 그 식습관대로 먹게 되면 몸에 탈이 날 수도 있고요. 몸의 변화에 맞춰서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WHO 산하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의 30%의 원인은 바로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 가운데 5, 60대가 또 가장 많고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먹고 있을까? 내가 주로 먹는 식사의 내용물은 무엇인가? 바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을 적절하게 보충하고 있나? 젊었을 때는 관심이 별로 없던 이 항목이죠. 그렇지만 중년이 넘게 되면 꼭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노년의 10년 이상을 병으로 누워서 지낸다면 그 장수의 의미가 사라지는데 지금은 정말 장수의 시대고 특히 건강한 장수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프게 되면 가족들도 고생을 하고요.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 평소에 김치에 밥만 먹다가 어느 날 삼겹살을 또 과식을 할 때도 많고요. 이렇게 식사 때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을 의식해서 먹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매일 식사를 하면서 또 반찬을 보면서 오늘의 필요한 영양소가 다 갖춰져 있나 이렇게 따져보는 사람은 아마도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식사 때 탄수화물은 한 50% 정도, 단백질은 한 20%, 지방도 한 30% 정도 먹는 게 좋은데요. 하나의 영양소를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고 끼니 때마다 골고루 나누어서 먹어야 효율도 높고 안전합니다. 아침에는 달걀 한두 개, 또 견과류 한 줌, 또 우유나 요구르트, 또 감자나 통밀빵,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게 균형이 좀 맞춰진 식사죠. 또 고등어, 또 달걀 프라이, 잡곡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점심 저녁은 육류와 생선, 콩, 단백질을 좀 보충해야 되니까요. 또 잡곡밥으로 탄수화물을 하고 또 야채를 먹어서 비타민을 좀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몸에 잘 흡수되는 것은 동물성 식품인데요. 단백질의 경우 육류나 달걀, 칼슘은 우유나 유제품이 흡수를 높여주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좀 크게 줄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꺼번에도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은 기력이 없어지고 또 두뇌 활동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통이 오거나 그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탄수화물은 몸과 두뇌의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은 몇 개의 전체 식사량에서 어느 정도 섭취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또 줄여야 하는 부분은 포화지방과 가공육, 당류, 정제곡물, 또 가공식품이죠. 중년이 되면서 고혈압, 당뇨병, 또 심혈관 질환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음식들을 꾸준히 먹는 게 좋고요. 육가공류, 햄, 소세지, 베이컨, 또 정제 곡물, 튀김류, 또 단당류는 아주 크게 좀 줄이셔야 합니다. 또한 과식과 또 야식을 삼가하고 담배는 끊고 술도 절제해야 하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채소와 과일, 또 잡곡, 콩류, 해조류 이런 자연 음식에 많은 식이성 섬유는 건강에 매우 중요한 성분인데요. 혈관병뿐만이 아니라 장 건강과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를 늘리기 아주 좋은 방법은 쌀밥보다는 잡곡이나 현미 종류로 택하시는 게 좋고요.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끼니 때마다 한 몇 가지씩 소량 좀 챙기시는 거, 또 채소 반찬, 나물, 생채 이런 쌈 종류, 이런 종류를 좀 챙겨서 같이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죠. 중년이 되면 항산화 성분, 이 영양소에 더욱더 관심이 가지는데요. 몸의 산화를 줄이는 거죠. 이 염증을 줄여서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또 예방하는 성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산화 성분에 좀 관심을 두게 되는데요. 비타민 C나 비타민 E, 비타민 A, 항산화제는 몸속에서 발암물질의 작용을 억제하고 세포와 DNA 손상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C는 토마토, 요즘 또 많이 드시는 풋고추, 브로콜리, 감귤류, 딸기, 키위에 많고요. 몸속 상처 회복과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E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 많이 드시고요. 또 베타카로틴은 고구마와 당근, 호박, 단호박, 망고, 시금치, 살구, 감귤류에 풍부하고요. 이것은 노화 지연이나 또 폐기능 증진,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간과 우유, 달걀에 많고 시력 유지, 또 정상세포 발달에 기여합니다. 그 밖에도 이 루테인은 시금치, 케일, 녹색 채소, 또 라이코펜은 토마토, 수박, 살구, 포도 등에 많고요. 전립선암과 심장병 예방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보충제 많이 챙기시는데 보충제보다는 생채소, 과일을 대체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으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즐기던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점차 바꿔야 되겠죠. 건강 장수를 위해서는 운동도 좋지만 특히 음식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지금 순간에는 달콤한 빵과 과자, 디저트 이런 음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점차 자연 그대로 자연식으로 바꿔가는 게 좋겠죠. 질병을 예방하는 항산화 영양소는 영양 보충제보다는 생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섭취했을 때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니까요. 건강에 좋은 음식들로 식단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에 좋은 식단을 꾸리기 위해서는 관심도 필요할 테지만 이 관심보다 굉장히 귀찮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트도 자주 가야 되고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하니까 냉동식품을 먹을 때는 한꺼번에 사다가 냉동실을 채워놓으면 그만인데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조금씩 자주 사야 되니까 자주 마트를 또 가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 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냉동식품만 샀던 그 식재료 샀던 비용에서 조금 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외식비를 약간만 줄여도 좋은 재료를 살 수 있는 비용이 나오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이 식재료, 매일 드시는 음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건강 장수, 건강하게 질병 없이 지낼 수 있는 바로 그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6월이 됐는데요. 6월에 꼭 먹어야 하는 제철 과일 4가지. 지금은 사계절 언제나 과일들이 풍성하게 나와 있지만 특별히 또 6월에 챙겨 먹어야 될 과일들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6월이 되면 또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과일인데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물론 피부 미용에 아주 좋고요.
수분 보충에도 탁월하다고 하니까요. 복숭아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는 자두입니다. 자두는 또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아주 좋죠. 또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두의 신맛, 이 신맛이 여름철 입맛을 돋구는 데도 좋고요. 또 참외도 제철이죠.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이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또 냉방으로 인한 체온 변화가 잦아서 면역력이 저하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참외를 드시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요. 참외는 또 비타민 A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 좋고요. 세포 성장과 복구를 돕습니다. 참외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참외를 껍질째 드시거나 아니면 참외 껍질을 따로 두셨다가 샐러드나 피클로 또 말려서 또 차로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가 체리인데요. 정말 체리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 아주 좋고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갈증이 나고 피곤할 때는 정말 과일만한 게 없죠. 과일을 입에 딱 달콤한 과일을 넣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든 이 열매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라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데요. 정말 인공적으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맛들이죠. 또 과일마다 어때요? 맛이 그렇게 오묘하게 다 다르잖아요. 달콤한 맛, 새콤한 맛, 또 그 색깔과 향들 또 어때요? 참 먹을 때마다 과일의 그 색감과 형태와 맛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에 좋은 과일들 또 충분히 챙겨보시고요. 특별히 여름철이 되면서 수분 보충이 필요할 때 우리가 또 아이스 커피를 많이 찾게 되는데 그보다 또 아주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 한 입 이렇게 딱 베어 물면 그래도 건강에 조금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6월의 제철인 과일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 전문 요리사가 아닌 그 연예인들이 요리를 하는 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쩌면 그렇게 다들 요리들을 잘하시는지 볼 때마다 너무 감탄스럽습니다. 요즘에 또 두부 조림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기존에 저희는 두부를 후라이팬에 부친 다음에 양념을 했는데 그냥 부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너무 또 간단하고 요거 하나면 밥 비벼 먹기도 하고 요거 하나로서 요리 한 접시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두부 한 모, 또 양파,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진간장, 굴소스,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후추 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비법은요, 바로 키친타올로 두부를 감싸서 수분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수분을 제거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맛의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큼지막하게 8등분 정도 해서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 주는 게 좋다고 해요. 또 대파와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이런 재료들을 예열된 팬에 뒤적이지 말고 강불로 구워준다고 합니다. 채소가 거뭇거뭇해지면 식용유를 2바퀴 두르고요. 다진 마늘, 설탕 넣어서 볶아주고 또 채소가 죽으면 한쪽으로 몰아넣고 불을 끈 후에 진간장 2숟갈, 굴소스 2숟갈 그래서 바로 잔열로 요 간장을 바글바글 끓여주고요. 채소 위에 고춧가루 1숟갈을 뿌리고 불을 켜서 강불로 1분을 같이 볶아줍니다. 이때는 고춧가루가 타지 않게 주의해야 되겠죠. 다시 불을 끄고 두부 물 200ml를 넣고 불을 켜서 강불로 끓여줍니다. 두부를 올리는 동안 탈 수 있으니까 불을 끄고 다시 넣어주고요. 두부를 바닥에 깔고 채소를 두부 위에 소스를 올려주는 거죠. 자박자박 끓게 되면 후추를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서 약불로 10분간 조리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장보기가 두려울 만큼 물가도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100불 가지고 장을 봐야 하루 정도, 이틀 정도 해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사온 재료가 없는데 이렇게 뚝 떨어지고 마는데 두부로 우리가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면 밥 반찬이 아니라 하나의 요리로 두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건강에도 좋고 또 저렴하고도 영양 만점인 반찬이 되겠죠.
오늘 저녁은 두부 어떠세요? 두부를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한식은 이것저것 양념 넣을 것도 많고 좀 복잡한데 이렇게 간단하고 맛있는 두부조림 한 가지는 이것만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요리 하나로 완벽하게 한번 해놓으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의 요리로 말이죠. 최신 건강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2050년 미국 성인의 60% 이상이 심혈관 질환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2050년까지 미국 성인의 약 61%가 심혈관 질환을 앓게 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진의 논문을 토대로 CNN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구진은 고혈압을 제외한 이 심혈관 질환을 앓거나 뇌졸중을 겪을 미국 성인의 숫자가 2020년에 2,8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4,500명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은 심장마비, 또 심장세동, 부정맥, 심부전, 또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등이 있죠. 치료법이 계속 좋아지고 있음에도 심장병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매년 80만 명 이상이 이로 인해서 숨지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증세 추세의 가장 큰 원인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혈압을 앓거나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져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인구 고령화도 이러한 추세의 또 다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2050년에는 미국 인구의 22%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가 많은데요. 10년 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3%였는데 이제 2050년에는 22%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 평균 연령이 2010년에는 37세에서 2050년에는 41세로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인구에서 비백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에게서 심장질환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 인구는 2050년도에 2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흑인의 비율도 현재 13.6%에서 14.4%로, 아시아계의 비율은 6.2%에서 8.6%로 증가할 예상입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히스패닉계라고 밝힌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흑인 성인은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심장병 위험 요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또한 열악한 식습관과 부적절한 수면으로 인해서 문제를 크게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가지 형태는 모두 심장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심장협회는 심혈관 질환 중 뇌졸중 환자 수가 3.9%에서 6.4%로 급증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서 2050년 뇌졸중을 앓는 성인 수가 2배가량 늘어날 것을 뜻합니다. 위험 요인 측면에서는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당뇨 및 당뇨병 환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요. 심장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식습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건강 행동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비만 아동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국 비만 아동 인구는 2020년에서 2050년 33%로 급등해서 2,00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지만 연구진은 또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신호도 하나 있다고 밝혔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 수는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 양을 줄여주는 이 스타틴 복용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의 숫자가 몇 년째 계속 감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부정적인 추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거를 막고 심지어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임상과 공중보건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특히 이미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불균형적인 영양을 받고 기본적인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향이 있는 이 비백인 인구를 돕기 위한 임상 및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050년 그러면 굉장히 멀리 있는 숫자 같지만 사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2050년이 훅 와 있잖아요. 예전에 참 2000년대 그러면 먼 것 같고 2030년 그러면 굉장히 이 먼 숫자 같았는데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는 숫자이듯이 2050년이 먼 미래가 아닌데 미국 성인의 60% 이상이 심혈관 질환자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내용이 비만과 또 식습관과 수면 패턴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생각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 먹는 게 또 하나의 문화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식당 또 추세가 있고 나 혼자만 도시락을 싸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우리의 건강, 이 식습관의 문화를 많이 해치지 않으면서 지킬 수 있는 이 건강의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나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보다 아이들은 더 금방 이런 문화에 적응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건강한 음식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게 또한 또 가정에서 할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50년에 미국인 성인 60% 이상이 심혈관 질환자가 될 거라는 예상, 건강정보 뉴스였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껍질을 꼭 먹어야 하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껍질에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는데 심지어는 이 과일도요. 과일은 피로 해소 또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한 과일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때 껍질까지 먹으면 더 효과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껍질째 먹으면 의외로 좋은 과일을 소개합니다. 바로 수박인데요. 수박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갈증 해소, 피부가 건조해질 때 이럴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특히 수박 껍질에 이뇨작용이 뛰어나고 또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부종을 완화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고혈압 치료에도 효과적이고요. 날씨가 더워서 어지럽거나 이 답답한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도 좋습니다. 수박 껍질을 얇게 썰어서 말린 뒤에 약한 불에 달여서 차로 마실 수도 있다고 해요. 껍질 속 흰 부분만을 활용해서 또 깍두기나 오이김치처럼 이렇게 담가 먹기도 하잖아요. 기름에 살짝 볶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인기인 이 오이냉국 같이 이 오이냉국이나 미역냉국에도 활용해도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합니다. 또 참외인데요. 참외 속 항산화 성분은 가육보다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참외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서 노화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참외 껍질을 먹을 때는 얇게 썰어서 오이처럼 먹을 수 있고요. 또 파나 고추장, 식초 등에 함께 버무려서 참외 껍질 무침으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포도인데요. 포도에는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특히 포도 껍질 속에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고요. 지방 대사를 개선해줘서 다이어트에도 좋겠습니다. 포도 껍질의 안토시아닌은 야맹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과육과 껍질채 먹으면 되겠습니다. 또 복숭아인데요. 6월에서 8월 사이가 제철인 과일인데 복숭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과육뿐 아니라 껍질에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또 함께 면역력을 키워주죠. 복숭아 껍질에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고요. 루테인 성분도 많아서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 털 때문에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천도 복숭아처럼
털이 없는 복숭아도 있으니까요. 이 복숭아를 껍질째 같이 먹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과일보다 수박을 먹게 되면 이 껍질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하얀 부분 이렇게 잘 썰어놨다가 이 오이 냉국처럼 미역 냉국에 함께 썰어서 넣어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목마를 때 이런 시원한 과일 한 조각이 굉장히 기분을 상큼하게 하고 갈증을 또 해소시켜 주는데요. 의외로 이 젊은 친구들은 수박 껍질 때문에 수박 사는 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박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오렌지 주스 굉장히 많이 했죠. 병원에 병문안 갈 때는 물론이고 집을 방문할 때도 예전에는 참 오렌지 주스 많이 선물 받고 또 사가지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의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랐는데요. 뉴욕 선물 거래소에서 농출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4.92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상 최고치인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오렌지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 과채 주스 협회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 가격은 지난 1년 사이에 약 77% 상승했다고 해요. 오렌지 주산지에 대규모 강추위와 또 허리케인이 닥쳐서 큰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이 정도로는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오렌지 주스 시장의 큰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렌지 없는 오렌지 주스 생산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요. 오렌지 가격이 오른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인데요. 세계 오렌지 생산 1위 브라질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기후온 또 낮은 강우량 탓에 오렌지 생산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한번 발병하면 나무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 과수병까지 퍼졌고요. 현재 주 재배지인 브라질 남동부 지역의 약 40% 오렌지 나무가 이미 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브라질 오렌지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약 24%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요. 이것은 3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의 타격이 아주 크다고 하는데요. 오렌지 주스 판매를 포기한 기업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 통신에 따르면 오렌지 과즙 품귀 현상으로 값이 폭등하고 있어서 일부 업체들은 오렌지 주스 판매를 중단했다고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과즙의 원료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타겟책으로 오렌지 대신에 만다린과 귤 등 다른 과일을 혼합해서 이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의 편의점에서 오렌지 대신 일본에서 생산되는 감귤 주스로 만들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이 오렌지 주스 이외에도 감귤류 과일을 사용해도 오렌지 주스에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면 유엔의 식품 표준 코드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요. 오렌지 주스의 공급란은 3년 주기로 개편되는데 현재 공급란이 지속된 지 3년이 다 돼간다고 합니다.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이유는 매년 달라지는 맛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시즌의 냉동 오렌지 주스와 최근 오렌지 주스를 함께 갈아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인데 오렌지 없는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것 외에 오렌지 주스 판매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려되는 방안으로는 오렌지 주스 용기를 축소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나 아플 때는 꼭 오렌지 주스를 먹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각 안 나다가도 뭔가 가격이 오르고 또 비싸진다고 하면 왠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오렌지 주스의 생산까지 멈췄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기후라고 하니까 참 씁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최신 건강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다 보니까 저도 또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그 상식을 얻었다면 지금은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주로 뉴스나 상식을 얻게 되는데요. 한국인이 폰을 들면 이것부터 본다고 합니다.
이 카톡보다 3배 더 많이 쓴다는 앱은 어떤 걸까요? 한국인이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네, 맞습니다.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예요. 전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3분의 2를 오롯이 유튜브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2위는 카톡인데요. 1위가 유튜브고 2위가 카톡인데 이 차이의 갭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3배가 차이가 나니까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인스타그램, 그 다음이 네이버, 틱톡, 네이버 웹툰 순입니다. 이들 상위의 10개의 앱 사용 시간이 전체의 69.9%를 차지했고요. 요즘에는 단순히 사람들이 올린 동영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TV도 유튜브로 보고 또 검색도 유튜브로 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리뷰나 사용 설명서조차도 유튜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눈과 귀를 모두 다 집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기는데 저희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를 켜놓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또 귀로는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라디오를 켜놓으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할 일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도 좋고요. 또 집안일을 하시는 경우 청소나 설거지를 하시면서 또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귀로 최신 건강 뉴스도 듣고요. 또 예전에 아련했던 그런 예전 음악도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저와 또 2시간 함께 하시면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눈 건강에도 좋고요. 그렇게 2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가족 간의 소통을 한달지 아니면 멀리 있는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가 하면 이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 중에서 크루즈 여행 간다고 페북에 자랑을 했다가 2천만 원을 날린 미국 가족들이 있다는 기사인데요. 소셜미디어에 호화 크루즈 여행을 계획한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약 번호가 노출되는 바람에 여행이 무산된 사연을 알렸는데요. 미국 뉴욕 포스트는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이 티파니 부부 사연을 지난주 기재를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뱅크스 부부는 4명의 가족들과 함께 호화 크루즈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1년간 여행 계획을 세웠고요. 카니발 크루즈 라인에서 가장 큰 객실 스위트를 약 15,000달러, 하나로는 2,060만 원 정도 큰 비용을 내고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에 갑자기 예약이 취소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해요. 너무 황당한 마음에 나는 여행을 취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업체 측에 실수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는 이 예약건이 온라인 시스템에 돌연 취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이 묵기로 한 이 스위트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예약이 돼서 이용할 수 없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여행 당일에 출발지인 마이애미로 가서 배를 탑승하려고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해요. 업체는 또한 여행 출발 15일 전에 환불 불가 규정을 내세우면서 이들에게 15,000달러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 가족들은 크루즈 측으로부터 여행 취소가 된 전말을 듣게 됐는데요. 이 화근은 남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휴가를 떠나기 몇 주 전에 크루즈 예약 번호가 담긴 이메일 사진을 올려서 자랑을 했고 이 사진을 본 누군가가 예약 번호와 이름을 도용해서 온라인으로 객실 예약을 취소한 것이죠. 업체 측은 취소한 사람의 이 IP 주소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로 파악은 됐지만 신원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이런 사연을 틱톡으로 알리면서 업체를 비판했는데요. 이후에 크루즈 업체에서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시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1,404달러, 약 1,434만 원짜리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다시 제안을 했지만 이 가족들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 업체와 함께하지 않겠다.
본인의 확인 절차 없이 내 예약을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날짜를 비우기 위해서 그 오래전부터 휴가 계획을 세워서 비워둔 날짜이고, 모든 가족이 또 스케줄을 마치고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사실은 그 여행으로부터 행복한 그 계획들을 세우면서 여행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게 여행일이 바로 코앞인데 무산됐다는 걸 알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돈 금액도 작지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SNS에 본인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올리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또 도용이 되고 노출이 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 것 같지만 정말 누구도 당할 수 있는, 주위에서 흔히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SNS를 통해서 일상을 공유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